안녕하세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의 김보미 관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관세율표의 해석 1장부터 보게 되죠. 해석은 그 앞에 있는 통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1차 시험 때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통칙에 대해서 1부터 6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고, 이것도 관세율표의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관세율표 전반에 규정되는 법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칙은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해석을 통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율표 처음 펴보면 관세율표의 통칙이라고 해서 1부터 6까지 나오게 되고, 그 내용이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관련 기출문제 보면 거의 매년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요새는 좀 다른 문제, 부분 문제로만 나오는 편인데, 원래는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나왔었고, 지금 뭐 2020년 이후로는 관련 기출문제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부분 점수로 모두 통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칙은 그냥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 1장에 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못 쓰면 탈락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책의 구성에는 개요로 해서 관련 기출문제가 장마다 맨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그 기출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언제 나왔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뒤에서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도 최근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구나 라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때 해당 내용들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수이론 다지기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칙은 품목분류에 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규정입니다. 그래서 품목분류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통칙이라고 할 수 있고, 호의 용어와 주,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통칙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막 말씀드렸지만 법조문이기 때문에 관세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통칙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통칙 1호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 시간에도 말했지만 호의 용어, 주규정, 그리고 플러스 통칙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HS에서는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저 3개만 아시면 사실 거의 100점을 맞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선별해서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부터 6까지가 있고, 7은 있긴 있는데 국내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글로벌로 쓰이는 규정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규정도 아니어서 그냥 선언적인 내용만 국내에서 정해두었습니다. 반면에 1부터 6까지는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뒤에서 원문을 보긴 할 텐데 이렇게 요약을 해놔서 요약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런 요약을 먼저 머리에 알아둬야 전문을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칙 1에 보면 최우선 분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호의 용어, 주규정에 의해서 관세율표를 그 물품을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은 호의 용어랑 주규정에만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칙 1에. 그 다음 통칙 2에서는 불완전 미완성 물품, 그 다음에 분해 물품, 그러니까 물품이 완전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하냐라고 하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한다. 불완전 미완성 분해 물품 모두 완전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칙 2는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나는 혼합물, 복합물의 분류 원칙입니다. 그래서 혼합물, 복합물은 어떤 거랑 섞인 거잖아요. 그래서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물품을 포함한다. 즉, 뭐 A라는 재료에
약간의 알파라는 것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A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하지 않게 하는 아주 소규모의 재료나 물질은 포함 가능하다라고 통칙 2의 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칙 3은 이제 2가지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때 가나다에 따라서 순서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분류 원칙이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걸로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펜이잖아요. 그럼 펜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다른 데는 뭐 사무용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사무용품보다 펜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호로 분류된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지만 구성 요소나 부피, 수량, 무게, 가격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어떤 게 본질적인 특성을 내는지 주요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호로 가게 된다. 그리고 가나로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라는 거는 우리 1류부터 97류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뭐 025에도 분류될 수 있고 03류에도 분류될 수 있다. 그러면 더 마지막에 3류에 분류될 수 있게 그렇게 최종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 3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가장 유사한 물품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수단, 기능, 용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분류됐던 호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통칙 5부터는 이제 보조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순서대로 정하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1이 안 되면 2로 가고 2가 안 되면 3이 가고 3이 안 되면 4로 가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5, 6, 7은 보조적인 원칙이라서 이게 적용될 수 있을 때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통칙 가에서는 케이스 용기 분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품이랑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 물품과 같이 분류된다라는 거고요. 나는 포장 재료 용기가 있다. 그래서 가랑 나의 차이는 가는 딱딱해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 주로 이쪽으로 가게 되고 나는 비닐 같은 포장 재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포장용으로 단순히 사용됐다면 포장 재료도 해당 물품과 같이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뒤에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통칙 6이 소호 분류 원칙입니다. 그래서 4단위까지 다 분류한 다음에 5단위, 6단위의 소호를 분류할 때는 1부터 5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소호를 정하는 것도 소호주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위의 주 규정이나 호에 따라서 그대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7은 국내 추가 통칙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칙이고 협약을 따르라 이런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WCO 회원국이니까 WCO 협약을 따르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부터 4까지는 1이 안 되면 2로 가고 2로 안 되면 3으로 가고 3이 안 되면 4로 가는 순서적인 원칙을 따르고요. 5, 6, 7은 보조적인 원칙으로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될 때 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칙 전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말했지만 거의 매년 통칙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못 쓰면 바로 이제 탈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원문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저는 키워드 위주로 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문장을 거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것만은 꼭 써달라라는 거를 동그라미 표시나 아니면 제가 말씀으로 드리기 때문에 키워드는 반드시 쓸 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1부터 보면 이 표에 라고 돼 있죠. 근데 통칙은 거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원문 그대로 키워드 없이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표의 부류 절의 표제는 제목은 그냥 참조를 위해서 규정을 한 거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 분류는 호의 용어, 부의 유어의 주규정에 따라서 결정하되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에 닿는다. 즉 2호
이후로 간다. 그래서 통칙 2호 이하를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표의 표제는 참조를 위해서 규정한 거고, 법적인 목적성 품목 분류는 호의 용어, 부류의 주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통칙 2호 이하로 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칙 2호는 아까 말했지만 1호에 따라서 결정할 수 없을 때 다음에 따른다라고 해서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 대신한 상태로 완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 완전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미 뭐 다 조립이 되지 않았거나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완성품과 똑같은 호로 갑니다. 또한 각 호에 연결된 물품에는 미조립, 분해 상태로 제시된 것도 포함된다. 완전 완성된 물품에. 그래서 조립을 하면 완성이 되거나 분해를 시켜놓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역시 가지고 있으면 완전 완성된 물품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칙 2는 가, 나로 정해져 있어서 나가 있었죠. 그래서 혼합물, 복합물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에 열거된 물질에 추가적으로 다른 재료랑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물, 복합물이다. 그러면 특정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부만 포함됐다는 거는 그걸로 100%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써있지는 않지만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다른 물질과 섞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재료나 물질로 분류될 때는 3호에 따라 정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이 안 되면 2로 가고 2로 안 될 때 또 3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완성된 물품 또는 전부 일부가 혼합물, 복합물이어서 2호에 따라서 분류를 해도 두 가지 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통칙 3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의 나목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두 가지 이상 호에 분류되면 품목 분류 다음에 따른다 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통칙 3호에는 두 가지 이상 호에 분류됐을 때 이렇게 세 가지에 따른다. 그래서 가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인 호에 우선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그 물품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하게 되죠. 다만 두 가지 이상의 호가 혼합물,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의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면 또는 소매형 세트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면 다른 호가 그 다른 호에 비해서 더 완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더라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그래서 이런 소매형 물품이나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거나 소매형 물품인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어떤 호가 더 협의의 호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보고 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를 적용하지 않고 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매형 제품이랑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할 때는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더라도 하나의 호가 더 완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구체적인 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호에 들어가지 않고 나목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 또는 복합물, 소매형 세트 이렇게 세 가지죠.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 세 가지는 과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을 때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구성 요소로 따라서 분류한다. 그래서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 이렇게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이건데 과목에 따라서 더 협의의 호가 없을 때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구성 요소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래서 통칙 2호에서도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호로 분류했었잖아요. 그 물품에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호가 있다면 글로 가게 됩니다.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 남옥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없은 호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최종호 원칙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번호가 가장 높은 거겠죠. 그래서 1류부터 97류까지 있기 때문에 뭐 97류가 가장 끝에겠죠. 그래서 가장 밑에 분류할 수 있는 최종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통칙4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 분류할 수 없을 때는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간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도 이제 분류를 할 수 없을 때는 가장 비슷한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순서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들이었고요. 5호부터는 이제 보조적인 원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5호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제도기 등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호부터 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보조적인 원칙이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1호부터 4호까지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거나 소호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가는 아까 말했듯이 딱딱한 케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있는 내구성을 가진 케이스들이 주로 가로 분류가 되고 내구성이 없으면 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는 특정 물품을 또는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재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가 돼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말들이 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특별한 모양으로 돼 있고 알맞게 제조돼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함께 제시된다. 그 물품과. 그러면 함께 판매되는 수량이다. 뭐 여분이 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함께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통칙은 뒤에 해설서도 보게 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케이스인데 케이스가 금으로 돼 있어서 케이스가 더 비싸다. 그러면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겠죠. 그럼 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제 내용물과 같이 제시가 되고 내용물에 맞춰서 알맞게 제조가 돼 있고 하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를 하는 거지 그 용기가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내구성이 없는 거에 해당했었죠. 그래서 감옥에 해당하는 거는 그에 따르고 만약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재료와 용기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거다. 그러면 함께 분류한다. 그래서 포장 재료 용기가 있고 그 물품에 당연히 포장지로 쓰이는 거다. 그러면 그 물품과 함께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재료나 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 포장 용기만을 가지고도 수출입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소통이 있으면 그 산소통은 산소를 넣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통까지 산소로 같이 분류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소랑 산소 케이스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통칙 5는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통칙 6 보겠습니다. 얘는 소호 분류 규정이었죠. 그래서 법적인 목적상의 소호의 품목 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소호는 소호끼리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호끼리 분류를 해야 되지 호랑 소호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수준의 소호끼리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의 조건으로 소호의 용어랑 소호의 주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통칙도 준용한다. 그리고 만약에 달리 해석되지 않으면 부류의 주규정도 적용한다. 그래서 소호도 똑같이 호의 용어, 주규정, 통칙을 적용합니다. 법적인 목적상으로. 그러나 이제 소호가 6단위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4단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0101이다. 그러면 0101에 90이 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0101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른 소호 규정을 정해두어서 얘 소호 규정을, 얘 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부류의 주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웬만한 소호들은 다 호의 규정을 적용을 하지만 소호만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위에 거를 다 영향을 받지만 문맥상 달리 해석되면 부류의 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얘는 해설서로 뒤에서 다 볼 거예요. 그 다음 7호가 이제 국내 통칙이라고 했죠. 이 표에 규정되지 않으면 WCO 협약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WCO 세계관세기구에서 이런 물품에 대한 국제협약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회원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협약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칙 7호로 선언적으로 여기서 혹시라도 규정 안 한 게 있으면 협약에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통칙을 보셨고요. 그 밑에 해설서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의 규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 HS 공부할 때는 호의 규정이랑 주규정, 통칙 이 정도만 외우라고 했는데 해설서를 가끔 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설서를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해설서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해설서 외우세요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해설서까지를 외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쓸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통칙 자체가 워낙 중요해서 그거를 해설하는 해설서까지도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온다. 그래서 다른 원칙에 따른다. 통칙일은 아까 보셨듯이 법적 목적상 품목 분류는 호의 용어 주규정에 따른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예시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통칙을 단순히 쓰지 않고 그 통칙이 적용된 사례들을 같이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해설서 규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호의 용어 0101에는 살아있는 말이 분류가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은 0101 호의 용어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 호나 쓰고 그 호에 따라서 이 물품이 분류된다 라고 하면 호의 용어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통칙일에 적용된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30류의 주사에는 의료용품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주규정으로 규정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3006호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의 규정에 따라서 그 물품으로 분류가 된 거니까 통칙 1에 따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칙 1을 적용할 수 없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통칙 2부터 4까지 순서대로 적용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은 예를 들어서 예시로 안장이 없는 또는 타이어가 없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인데 안장이 없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전거의 틀은 갖춰져 있는데 앉아 있을 수 있는 안장만 없는 거죠. 이 경우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왜냐면 다른 바퀴나 타이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퀴가 있고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전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경우는 자전거로 보게 돼요. 그래서 안장이나 타이어는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특성은 자전거에 있다라고 봐서 안장과 타이어가 없지만 그 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조립 분해돼서 제시되는 물품도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면 해당 물품에 분류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미조립된 자전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전거 사면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박스에 오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꺼내서 자전거로 이제 조립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왔어도 자전거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있고 그걸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로 역시 똑같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이제 시험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예시를 한두 개씩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안장 없는 자전거, 그리고 분해된 자전거, 이런 것들이 통칙 1을 적용하지 않고 2부터 4까지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서 자전거로 분류되는 물품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통칙 2 보면 1로 분류할 수 없는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들에 대해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라도 완성품의 특성이 있다,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물품으로 같이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완성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즉 그 물품에 불완전 미완성된 물품 같이 분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도 가장 대표적인 예들을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도 예시를 하나둘씩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반제품이랑 반가공품은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와서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반가공품은 완전 완성된 물품에 대체적인 윤곽을 다 갖추고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랑 같이 분류를 해요. 그래서 중간 성형품, 뚜껑 없는 양철캔, 안장 없는 자전거, 이런 거는 반가공품이다. 그래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품은 아닌 반가공품이다. 그래서 얘는 통칙 2가에 따라서 그 물품과 완전 완성된 물품과 함께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반제품은 본질적 특성이 없다고 보고 아직, 그래서 통칙 2의 가가 적용되지 않아서 완전 완성된 물품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반가공품이랑 반제품의 차이입니다.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없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반가공품으로 본다라는 건데, 특히 봉 디스크 관은 봉은 이렇게 봉이라고 돼 있어서 건축 자재로도 쓰이고 싱크대에도 쓰이고 사무용품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범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계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용도가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 제품은. 그래서 봉 디스크 관 이런 것들을 따로 정해서 반가공품으로 보지 않는다. 즉 반제품으로 보고 특계를 따로 해놓고 있습니다. 얘는 특계 해놓은 거니까 호의 용어에 따라서 통칙 1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칙 2가 아니라 반제품은 통칙 1에 의해서 특계된 물품으로 가거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완전 완성된 물품과 함께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공품의 예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각이 예리한 천연 코르크는 4503에 분류하지 않고 4502의 천연 코르크로 분류한다. 이는 통칙 1을 적용한 것이다. 원래 이런 코르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코르크를 각을 이렇게 잘라서 각이 예리하기만 만들었으면 그냥 같이 코르크로 가면 될 텐데 얘에 분류하지 않고 4502로 갑니다. 왜냐면 얘는 호의 용어에서 각이 예리한 천연 코르크를 포함한다 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가공품이긴 하지만 통칙 2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고 호의 용어에서 따로 특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칙 1로 간 거다. 그래서 얘도 예시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통칙 2가 아니라 얘는 통칙 1에 따라서 호의 용어에 따라 각이 예리한 천연 코르크 막에는 4502로 분류가 되게 돼요. 얘도 시험에서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같이 반가공품의 예외까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통칙 2에 이제 미조립 분해 물품, 아까는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었는데 미조립 분해 물품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완성된 물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조립 분해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배달하면 너무 크니까 포장이나 취급이나 운송 편의상의 이유로 일부러 분해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조립 방법은 나사 널트 이런 걸만 하는 거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추가 가공이 없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뭘 더 붙이고 이런 건 없어야겠죠. 그리고 조립 후 남은 게 있으면 별도로 분류한다. 이거는 이제 스페어라고 해서 그 물품을 만드는데 이외에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품은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통칙 2를 쓸 때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외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통칙은 여기 있는 해설서까지 웬만하면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외 사례는 9110의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 근데 여기는 호의 용어에서 아예 미조립이나 부분 미조립으로 한정한다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 안에 보면 시계를 갈 수 있게 만드는 무브먼트가 있잖아요. 근데 9110에는 미조립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미조립된 거는 그냥 그 완성품이랑 같이 분류되는데 얘는 미조립된 거를 아예 특계를 시켜놔서 9110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통칙 1을 적용한 거다. 호의 용어에서 특계를 시켰기 때문에. 호의 용어에 따라 통칙 1이 적용된 거지 통칙 2에 미조립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얘도 같이 시험에 자주 써줍니다. 그래서 통칙 2의 가까지 봤고요. 시간 관계상 통칙 2의 나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통칙 자체는 그 원문도 너무 중요하고 해설서에 있는 내용도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